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오늘 발표됐습니다. 법인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을 내리고 규제를 푸는 친기업 정책이 대거 제시됐습니다. 법인세 최고 세율을 기존 25%에서 22%로 낮추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올해만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공시가 14억 원으로 끌어올려서 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확 낮췄습니다. 또 내년 증권거래세를 0.2%로 낮추고 주식 양도소득세는 한 종목을 100억 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최근 물가 폭등과 우크라이나 전쟁, 공급망 차질로 경기 침체 위기감이 높아지면서 새 정부의 대응에 기대가 컸는데요. 오늘 발표된 내용은 대기업과 부자 감세 외에 국민이 체감하는 어려움을 덜어줄 정책은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꼭 부자 감세를 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도 많아서 과연 국회 문턱을 넘을지도 미지수입니다. 6월 16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아이유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구 위에서 우리란 말을 가장 많이 쓰는 사람들 아닐까요? 우리 남편, 우리 손주, 우리 회사. 소중한 우리를 위해 우리가 바꾼다. 우리 마음속 첫 번째 금융, 우리금융그룹. 주거, 업무, 휴식의 경계를 지우다. 품격 높은 일상을 만나다. 시대를 앞선 공간 문화의 시작. 동탄 선납숲 공원을 품은 하이엔드 타워 빌리지. 더챔버 라티파니. 7월 오픈 예정. 1533-5020. 더 퍼스트 한양. 자, 던졌습니다. 돌직구인가요? 이건 처음 보는 철직구네요. 돌직구보다 빠른 주문과 배송 속도, 눈앞에서 확 떨어지는 가격까지. 이 놀라운 선수가 누구죠? 국내 최초 온라인 철강직구 쇼핑몰 스틸 1번가. 말씀하신 순간 철직구 더 가네요. 스틸 1번가. 토레스. 처음이지만 강력한 이끌림. 모험에 강한 대한민국 정통 SUV로 태어났다. 새롭게 쌍용 자동차답게 어드벤처러스 토레스. 지금 사전 계약 중. 관절 건강 잘 챙기고 계십니까? 수년간 연구 끝에 개발한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 관절은 물론 뼈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관절을 튼튼하게, 관절은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 지금 전화주세요. 1522-6688.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네, 라디오 오늘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일부 과거 정치사에서부터 현재 정치 현안까지 지역의 눈으로 바라보는 천용길의 정치 TMI,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그제였죠. 윤석열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때마침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연계한 대구 경북 특화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대구 경북 연구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이인철의 시사경제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천용길의 정치 TMI,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어떤 주제 다뤄볼까요? 네, 제가 지난주에 새로 당선된 자치단체장의 인수위원회 살펴봤었는데, 예. 인수위원회 출범하고 단체장의 임기가 시작하면 이를 또 견제할 지방의회가 임기를 또 시작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방의회 임기 시작을 앞두고 지방의회 의장 선출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의장 선출에 대해서. 네. 안동시 의회 또 상주시 의회에서 지난 의회였죠. 뭐 소송전까지 벌어졌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좀 더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지난 안동시의 상주시 의회에서 의장 선출을 놓고 여러 가지 좀 갈등을 겪었습니다. 예. 안동시 의회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이 국민의힘과 그리고 이 무소속 이 더불어민주당 안동시의원들이 있었는데 이게 국민의힘 안동시 당원협의회에서 어느 정도 이 정리된 의장 후보가 있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실제 투표를 해보니 국민의힘에서 확인했었던 좀 사전에 협의했었던 의장 후보가 당선된 것이 아니라 이 다른 의장이 나오면서 국민의힘 당내에서 징계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내에서 결정한 내용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또 징계를 하면서 일부 안동시 의원들이 또 탈당하는 일까지 벌어졌었거든요. 맞습니다. 예. 네, 이 상주시에는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여기에 한술 더 떠서 이 의장 선거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의장 선거가 잘못됐다 또 소송전까지 벌어졌거든요. 네. 이 결국에 새로 선출된 의장이 이를 소송에서는 승소했지만 좀 물러나는 것으로 또 마무리가 됐었고요. 네. 이 의장 선거를 놓고 유권자들,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의장 선거는 뭐 자기들끼리 뽑는데 뭐 저렇게 시끄럽게 하냐. 맞아요. 좀 지방의회에 대해서 좀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소송전까지 벌어졌던 지난 의회. 자, 뭐 지난 의회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역시 의장 선출 두고 경쟁이 네. 아주 치열하다는 소식인데 네. 자, 도대체 이유가 뭔가요? 네, 이번에도 벌써부터 가장 좀 경쟁이 치열한 지방의회가 안동시 의회입니다. 안동시 의회. 왜 그렇죠? 네. 이 18명의 시의원들이 있는데 예. 이 가운데 국민의힘이 10명, 무소속이 4명, 더불어민주당이 4명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이 많기는 하지만 압도적인 숫자가 아니다 보니까 국민의힘 안동시의원 중에 일부만 무소속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좀 한편이 된다면 안동시 의회 의장 자리가 바뀔 수도 있다 보니 아하하. 국민의힘 내에서는 이 표단속이 또 치열한 상황이고 예. 또 무소속 의원들은 또 선수가 또 높다 보니 그동안 안동시 의회에서 경험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때문에 지금 누군가는 이 의장을 결정할 캐스팅보트 역할을 쥐고 있다. 이것 때문에 벌써부터 관심이 높은데 예. 우리 이 앵커께서는 의장을 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 의장 본인한테요? 네. 글쎄 뭐 완전히 뭐 주도권을 쥐는 거 아닙니까? 의사 결정 과정에서? 근데 뭐, 이런 건 있습니다. 우리 지방의원들의 활동평가, 통계를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 예, 그랬죠. 네, 네. 의장을 하게 되면 회의를 주재하는 역할을 하지, 직접 집행부를 견제하거나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는 선수로서의 역할은 일단은 좀 하지 않게 됩니다. 예, 면제가 되는 거죠, 일단.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장을 하고자 하는 이유, 겉으로 드러난 거는 아마 시민들께서는 의장을 하게 되면 의장 몫으로 할당되는 업무 추진비, 많게는 한 달에 100여만 원 정도. 이 업무 추진비가 있기 때문에 의장을 서로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일단 겉으로 드러난 것은 명예, 그리고 그렇죠. 명예가 제일 클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번에 안동시장 선거에서도 안동시의회 의장을 지냈던 이 정운선 의장이 시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았습니까? 예. 네, 상주시의 경우에도 상주시의 정재현 전 의장이 또 시장 선거에 출마를 했고, 출마했죠. 예. 네, 그러니까 의장까지 하고 나면 그래도 이제는 단체장 선거에 나갈 정도의 명예가 된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의장을 서로 노리는 것이 있고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거는 공식적으로 명문화되어 있진 않지만 우리 지방의원을 하게 되면 자기 지역구에 어느 정도 집행부에서도 지방의원들의 지역구의 예산을 좀 편성할 수 있도록 편의를 암묵적으로 봐주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예. 네. 이런 상황인데 의장과 상임위원장이 된다면 이 지방의원들에게 암묵적으로 주는 지역구 예산 편성, 예산 규모가 다른 이 평의원보다는
조금 더 높게 책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의장을 지내고 지역구의 예산 편성도 좀 더 많이 하게 되면 꼭 단체장이 아니라 다음 선거에서도 아무래도 이 당선될 가능성이 훨씬 또 높아진다라고 하는 이 측면이 있다 보니 의장 선거에 이렇게 열을 올리는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크게 봐서 한 네. 3가지 정도. 네. 명예가 따르고 또 힘과 권력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산 편성 문제 여기에 이제 힘이 맞습니다. 또 생기고 마지막으로 업추비 문제까지 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글쎄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회 같은 경우는 네. 관례상 이제 다수당에서 이제 의장 선출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지방의회는 어떻습니까? 뭐 다수당에서 이렇게 딱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일단은 그 선거를 하긴 합니까? 네, 의회에서 선거를 선출은. 하긴 합니다. 근데 뭐 이 지방의회 역시 다수당에서 의장이 나오는 것이 이 관례적으로 지방의회도 형성돼 왔습니다. 예. 다만 국회의장 선거는 다수당에서 후보를 추천하고 예. 이 후보에 대해서 국회 차원의 이 표결 절차만 거치다 보니까 표결. 사실상 다수당에서 확정짓는 거죠. 그렇죠. 의장을. 예. 예. 그런데 이 지방의회는 교황 선출 방식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그 로마 가톨릭에서 교황을 선출할 때 맞아요. 이 후보자를 따로 정하지 않고 예. 회의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후보가 됩니다. 다 후보가 되는 거예요. 그 의원들이. 네, 안동시 의회 같은 경우에는 18명 모두가 후보가 되고, 예. 그러면 의원들이 이름을 써놨습니다. 예. 이름을 써놓고 이 중에 과반 넘는 사람이 나올 때까지 예. 투표를 계속합니다. 계속해요. 네. 이거 미리 저기 뭐 이렇게 회의가 없으면은 미리 입을 안 맞추면 다 자기 찍으면 계속 되겠네요. 1인당 한 표씩 계속 나와서. 그렇죠. 그렇지만 사전에 당 내에서 어느 정도 조율은 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의장을 선출하게 되는데 사실 이것 때문에 좀 문제가 많았습니다. 현장에서 바꿔지기도 하고 어느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의장 선거를 앞두고 의원들끼리 돈 봉투를 건네주거나 나를 좀 찍어달라. 라고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 교황 선출 방식으로는 좀 문제가 있다. 게다가 무엇보다 의장의 권한과 역할 그리고 명예가 막강해지는데 이게 의원들이 뽑는 간접 선거다 보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시민들이 뭐 뽑는 것도 아니고 시민들이 의장이 어떤 활동을 하겠다는지 알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이 의장 선거가 이렇게 뉴스에 오르내리게 되면 지방의회에 대한 관심도만 떨어뜨린다라고 해서 의장 선거도 지방의회 의장 선거도 사전에 후보로 등록을 하고 정견 발표를 한 이후에 의원들이 투표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게 이 전국적인 이 분위기가 형성돼서 약 이 전국 지방의회 가운데 절반 정도는 이제 후보 등록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경북 지역에서도 울진군이 가장 먼저 이 후보 등록제 방식을 도입했고, 이 도입하고 나서는 의장 선거를 두고 이런 논란이 좀 줄었는데, 그 안타깝게도 우리 경북 북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후보 등록제 방식을 아직까지는 채택한 지방의회가 없습니다. 한 곳도 없습니까? 우리 9개 지역 중에? 그렇습니다. 그 상주시의회가 방식이군요. 네, 상주시의회가 이 제도를 도입하겠다라고 지난번에 이야기가 나왔고 조례안까지 발의가 됐었는데 현재까지 일단 도입은 되지 않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자, 의장 뽑는 방식, 교황 선출 방식, 그러니까 모두가 다 후보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 교황 선출 방식과 후보 등록제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우리 경북 북부 지역 같은 경우는 9개 지역 모두 교황 선출 방식으로 아직까지는 하고 있다는 거 말씀을 해주셨고, 자, 경북도 의회 벌써부터 뭐 의장 후보가 거론되던데 지금 누가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까? 네, 그 경상북도 의회 같은 경우에는 그 관례적으로 선수가 가장 높은 사람이 의장을 맡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이번 선거 결과를 놓고 보니까 영주의 박성만 도의원 당선자가 5선이고. 아, 5선입니까 벌써? 네, 5선 도의원이 1명이 있고 4선 도의원이 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 결과가 국민의힘이 이 56석, 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이 국민의힘 내에서 나오게 되는데 경상북도 의회 의장 같은 경우에는 이
기초단체 지방의회보다 예산 자체가 훨씬 더 많다 보니까 그렇겠죠. 예. 네. 자기 지역에서 의장을 배출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자치단체장 입장에서도 이 도비를 확보하는데 긍정적이다 보니 이 도의회 의장 선거가 훨씬 더 눈치 싸움이 치열합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예. 그런데 뭐 지난 경북 도의회도 그랬지만 이 선수뿐만 아니라 고려되는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아, 어떤 거요? 네, 지난 의회에서 전반기 의장은 이 포항에서 이 의장이 나왔고요. 예. 또 후반기에 선수 기준으로 하면 다른 인물도 거론이 됐었지만 동부권에서 의장을 했으니 이번에는 동부권 출신 말고 북부권에도 의장이 나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네. 문경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고우현 의장이 의장을 지냈었거든요. 아, 예, 맞습니다. 예. 네, 경북을 뭐 동서남북으로 나눴을 때 이 동서남북권역에 좀 안배하는 이런 경향이 있다 보니 지역 안배. 네, 지역 안배가 있다 보니 5선의 박성만 도의원의 경우에는 영주 지역구거든요. 그렇죠. 예. 네, 문경의 지역구였던 이 고우현 의장이 직전에 의장을 지냈으니 또 북부권에서 의장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느냐 이런 기류가 지금 국민의힘 도의원 당선자 내부에서 있었습니다. 또 이런 게 있군요. 네, 그래서 사선 의원을 보니 이 포항, 예청, 경산, 포항 이렇게 있다 보니 이제는 남부권인 경산에 의장을 배려해야 된 것 아니냐 이런 여론이 또 형성되고 있습니다. 또 그렇습니까? 사실 이제 선수 위주로 이제 의장을 뽑게 되는데 원래는 그러니까 5선이 한 명이군요. 영주 박성만 의원 한 명인데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제 박성만 의원이 되는 게 순리일 텐데 하지만 바로 직전에 의장이 바로 문경의 고우현 의장이다 보니까 같은 북부 지역에 연속해서 2번 하면 이거 안배가 안 되지 않냐. 그래서 배한철 의원이군요. 경산의 4선 배한철 의원이 아마 의장으로 추대되지 않을까. 뭐 이런 예상이군요. 그러니까 아직 그렇습니다. 뭐 확정된 건 아니고요. 네, 그렇죠? 확정된 건 아니고 이번에 지방의 경북도의회 임기가 시작하는 7월 4일이 되면 본회의가 열려서 이때 의장을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바로 예. 네. 자, 우리가 흔히 의장단이라고 하면 의장 있고 부의장 있고 또 상임위원장도 있잖아요. 네. 이 상임위원장 자리도 좀 치열할 것 같은데 이거 어떻습니까? 네, 상임위원장 자리 역시 마찬가지인데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의장단이라고 하면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까지 모두 업무 추진비 카드가 주어집니다. 평의원들은 일반 의원들은 업무 추진비 카드를 자기가 사용할 수 없거든요. 요것이 있고 또 지역구마다 좀 안배가 되는 예산 규모에 있어서도 상임위원장까지도 안배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때문에 작은 지역으로 놓고 보면 우리 지역에서 유권자들 가운데는 우리 지역에서 상임위원장을 좀 맡아야 된다. 이런 여론이 때때로 형성되기도 하는데 사실 우리 지난 4년을 돌이켜보면 이렇게 지역별 안배나 이 상임위원장과 의장을 누가 하느냐 가운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 정당 안배도 어느 정도 좀 있어줘야 지방의회가 균형 잡힌 가운데 좀 돌아갈 수 있다. 그럼요. 중요합니다. 정당 안배. 네, 특히 안동 같은 경우가 앞서서도 언급을 했지만 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무소속이 좀 골고루 있다 보니까 안동시 의회가 시정 감시도 제대로 하고 또 의회 차원에서 좀 힘을 받으려면 어느 정도 이 국민의힘, 무소속, 민주당 이렇게 상임위원장 자리까지도 이 적절하게 안배가 돼야 이 초반기 시정 운영에 있어서 좀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안동시 의회 관심이 많이 갑니다. 어떻게 상임위원장 배분이 될지 지켜보고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전해주세요. 결정되면은. 또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Amazing performance. 완전 멋져요. Oh my. 역시 한국 드라마. 음악부터 드라마까지 한국이 다 한다. 한옥 인테리어에 푹 빠졌어요. 집안은 당연히 IoT로 꽉 채웠죠. 아날로그부터 디지털까지 한국이 다 한다. 대한민국 쇼트트랙 또 한 번 해냅니다. 양궁 대표팀 정말 대단합니다. 빠른 것부터 정확한 것까지 한국이 다 한다. 왜? 다 잘하는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있어. 한국이 다 한다.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나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네, 6시 26분 50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하죠. 지난 화요일 윤석열 정부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 개정안에 따른 시행령인데요. 윤석열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방침은 무엇이고 우리는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최근 대구경북연구원에서 관련 연구가 있었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에 나중규 실장 연결돼 있습니다. 자, 나중규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연계한 대구경북 특화발전 방안이라는 주제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셨는데요. 자, 이게 어떤 연구인지 궁금하고 또 어떤 배경에서 나오게 된 연구인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수도권 집중 문제는 정말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이미 2019년부터 수도권 인구가 50%가 넘었습니다. 문제는 최근에 들어보셨을 겁니다. GTX, 예. 수도권 광역철도, 예. 그리고 신도시 등 해서 수도권 인구가 집중할 수 있는 여지는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대로 가면은 2050년에는 수도권 인구 60%가 우리나라 인구 60%가 수도권에 살 만큼 초집중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극 중심에서 조금 벗어나자. 그래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같이 좀 잘 살고 특히 도시와 농촌, 대도시하고 중소도시 간의 격차를 좀 줄여보자 하는 의미에서 신정부가 균형발전 정책을 제시를 했고 여기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지역에 어떤 것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시작하기 위해서 이 연구가 좀 출발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연구였군요. 자, 소장님, 실장님, 전화기에서 조금만 좀 떼고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좀 튀는 소리가 좀 나서요. 예. 예. 자, 윤석열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 방향은 무엇이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신정부가 공정, 그리고 자율, 희망이라는 세 가지 균형발전 가치를 제시를 했는데요. 예. 과거 균형발전 정책은 많이 해왔는데 문제는 여기에 좀 더 지역이 잘 살 수 있도록 균형발전 특별법을 좀 다시 정비를 하고 관련해서도 TF팀도 만들고 해서 구체적인 제도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하고 최근에는 신정부 부처별로 해서 또 기회발전 특구 등 해서 다양한 정책을 지금 내어놓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공정과
자율, 희망 이렇게 균형 발전의 3대 가치군요. 자, 윤석열 정부는 기회 발전 특구 또 분권 혁신 특구 같은 다양한 지역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 말이 조금 어렵기도 합니다. 좀 최대한 좀 쉽게 어떤 지역 정책이 제시되고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예, 맞습니다. 용어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기회 발전 특구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발전이라고 발전 전략이라고 보시면은 분권 혁신 특구는 외부보다는 내부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활용해서 뭔가 발전 전략을 만드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면은 기회 발전 특구라고 하는 것은 주로 낙후된 지역이라든지 좀 산업적으로 세차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외부에 있는 기업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이런 것을 내부로 끌어들일 수 있도록 세금을 감면해 주거나 아니면 규제를 철폐하거나 아니면 인력을 지원하거나 하는 등 해서 외부의 기업과 사람을 조금 더 비수도권 지역으로 좀 유치하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기회 발전 특구고. 예,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분권 혁신 특구는요? 분권 혁신 특구는 말 그대로 우리 지역에 가지고 있는 기술이라든지 산업 역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량을 활용해서 내부적으로 뭔가 혁신 거점을 만들어가는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거진 구미라든지 포항과 같은 산업도시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렇게 기회발전 특구, 분권혁신 특구 설명을 해주셨고, 이 새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발맞춰서 대구, 경북도 잘 준비해 나가야 될 텐데요. 자,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를 해 나가야 될까요? 예, 맞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인데 어렵습니다. 예. 일단은 우리가 대구 경북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뭔지에 대한 분명한 연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산을 활용해서 뭔가 키워나가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기회발전특구 도입을 위해서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읍면동 단위로 퇴퇴하고 있는 지역, 조금 이제 소멸위기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기업들을 또 사람을 유치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최근에 안동의 신도시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은퇴과학자를 유치하기 위한 골든 사이언스 파크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봤어요. 그거. 예, 그게 결과적으로는 이제 기회발전 특구의 대표적 사례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북부권 지역이 가지고 있는 바이오, 특히 백신, 특히 농식품 이런 쪽에 강점을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조세나 규제나 아니면 인력 지원을 통해서 북부권에 새로운 또 혁신 거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가 거점 산업별로 해서 뭔가 지역에 조금 산업들이 쇠퇴하는 지역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이 기회발전 특구를 통해서 또 새로운 혁신 잠재력을 또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연구 보고서를 통해서 대구 경북만의 다양한 분권 혁신 특구 모델 구축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하셨는데요.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할까요? 특히 분권 혁신 특구는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 활용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미의 IT 전자라든지 포항의 수소라든지 신소재, 최근에 배터리 특구라든지 안동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바이오라든지 백신, 식품 이런 것들이 충분히 지역의 혁신 거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혁신 역량을 가지고 조금 더 많은 국가 특화 산업으로 좀 육성하기 위해서 기반을 탄탄히 해서 외부에 글로벌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또 새로운 그걸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최근에 보면 또 공공기관 이전 정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공기관 이전 정책과 관련해서 외부의 혁신기관을 적극적으로 또 유치하는 전략, 다양한 전략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 자,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이 이제 2028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 중인데요. 이 신공항 시대에 대한 대비 또한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이게 참 고민이 좀 많은 부분인데요. 과거에는 우리가 발전을 하면은 고속 성장 시절에 주로 도로라든지 철도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경부 축으로 해서 구미라든지 포항 중심으로 발전이 됐는데
이제는 4차 산업혁명이 발전하면서 그만큼 한국 물류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현재의 시점에서 공항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미래의 시점에서 공항을 바라본다고 하면은 공항은 미래를 위한 준비고 동시에 공항 없이는 신산업이라든지 글로벌 메가시티로 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공항을 글로벌 수준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그만큼 관련된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드는데 새로운 대구경부의 신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거점 기관을 또 조성하는 것이 앞으로 대구경부의 가장 중요한 숙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새로운 뭐 물류 시스템 같은 그런 걸 좀 구축한다든지 뭐 미래 신공항 경제권 시대를 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 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인재 양성도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예, 맞습니다. 최근에 정부가 교육 자유 특구라 해서 조금 더 그 다양한 교육 공급자, 특히 예전에 자사고라든지 뭐 특목고 등해서 다양한 형태의 중고등 교육기관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 고등 교육기관을 조금 설립하고 이를 통해서 조금 더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자 하는 것이 가장 큰 그 변화 방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최근에 인재 교육을 보면 주입식 교육이 아니고 토론식이라든지 창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담아가지고 우리 지역에 좀 더 많은 그 미래 창의적 인재가 양성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에 우리 지역대학도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제 조금 더 이제 대학이 기업하고 연계해서 기업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기업 현장의 애로 기술을 해결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그런 전문 인력 양성도 대학이 반드시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장 중심의 교육이 더 중요시 될 거다 앞으로. 그리고 여기 지금 보고서를 보니까 지금 현재는 초등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이잖아요. 이 교육 맞습니다. 시스템이. 이걸 지금 초등학교로 좀 줄이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이게 보면 특히 4차 산업혁명 등에서 기술이 굉장히 빨리 변하고 특히 저희도 비슷하지만은 이제 뭐 10년 단위로 교육받은 것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 재교육을 받아야 되는 그만큼 기술 교육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교육 연도가 점점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초등교육은 좀 더 뭐 5년이나 4년이나 짧게 하고 그리고 그 좀 더 고등교육 중심으로 교육 그 시스템을 좀 변화시키는 것도 당장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앞으로 2030년, 40년을 내다보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 이제 변화가 좀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6년을 조금 줄여서 이제 전문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맞습니다. 중고등 교육 체제로 좀 전환할 필요가 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이런 말씀이시고 오늘 아주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총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요. 예, 전반적으로 저희가 연구원 차원에서 제시한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사업들을 조금 더 대구 경북이 선도적으로 모델을 발굴해서 좀 더 구체적인 그 안을 만들어서 중앙정부에 제시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서 중앙정부에서 제안한 많은 특구 사업들을 대구 경북이 우선적으로 선제적으로 하면서 지역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모델을 만들어가는 큰 그림을 구체적 그림을 그리는 것을 우리 지역이 먼저 해야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대구경북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의 나중규 실장이었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이인철의 시사경제 시작합니다. 오늘도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하죠.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 뭐 계속해서 물가 얘기하게 되고 뭐 금리, 환율 얘기하게 되는데 오늘 하루 종일 뉴스에 나오는 소식이 있죠. 아마 우리 소장님도 오늘 좀 많이 바쁘시지 않았나요? 방송 많이 하지 않으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0.5냐, 0.75냐 둘 중에 하나였는데 미국 기준금리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결국엔 한꺼번에 3단계 금리를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에 나섰네요. 그렇습니다. 물가에 장사 없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제 파웰 장관의 말이 바뀌고 있는데요. 네. 지금 미국의 이제 40여 년 만에 이제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고육지책입니다. 기준금리 3단계 한꺼번에 오르는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에 나선 건데요. 네. 이로써 미국의 기준금리는 1.5에서 상단이 지금 1.75%로 껑충 뛰었습니다. 예. 미국이 이처럼 큰 폭의 금리 인상에 나선 건 지난 1994년 이후 28년 만에 처음인데요. 그러면서 너무 명확하게 다음 달에도 자이언트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흔한 일은 아니지만 기록적인 물가를 잡겠다라고 이제 강한 의지를 드러낸 건데요. 그리고 이제 연준위원들의 이제 금리 향후 전망을 보여주는 지표, 이른바 점도표를 보게 되면 올 연말 미국의 기준금리는 3.4%입니다. 아, 이 얘기는 3.4까지. 예. 현재 수준에서 2배가량 높아진다는 얘기고요. 예. 내년 말 기준금리 전망은 3.8%입니다. 내년에도 금리 더 올리겠다는 얘기구나라는 건데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연준 우리 기재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성장률 전망은 낮추고 올해 물가 전망은 대폭 올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 지난 3월만 하더라도 2.8% 예상했는데 연준은 1.7%로 낮췄고요. 엄청나게 낮춘 거죠, 이 정도면. 맞습니다. 예. 물가 전망치는 종전에 4.3에서 5.2%로 높였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렇게 큰 폭으로 금리를 인상하면 청구소가 날라듭니다. 과연 이처럼 초고속 금리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미국 증시가 모처럼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속성 여부 오늘 아시아 증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초고속 금리 인상으로 물가는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과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어떻게 잠재울 수 있을지가 변수입니다. 그게 또 변수가 돼서 사실 지난밤에 미국 주식시장이 꽤 괜찮아서 급등을 해서 우리도 괜찮지 않겠나 기대들 많이 하셨을 텐데 초반에는 좀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가 쭉쭉 빠지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아무래도 좀 부담감이 많이 있었나 보네요. 자, 미국 기준 금리 이렇게 자이언트 스텝 0.75%포인트를 올려서 이제 상단이 1.75%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와 기준 금리가 같아진 건데 바로 FOMC 회의가 다음 달에 있나 보네요. 미국에서는 다음 달에 역시 최소한 또 0.5 내지 0.75 정도 올릴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한미 간 기준금리 역전 현상이 불보듯 뻔하고요. 그럼 우리도 역시 0.25가 아닌 0.5 이상도 올릴 가능성 있어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이창용 총재도 그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예. 일단 한국과 미국 간 기준금리 상단이 지금 같아졌습니다. 미국이 예고대로 0.5를 올리든 0.75를 올리든 7월이면 금리 역정은 불보듯 뻔합니다. 한국의 금융통화위원회는 지금 7월 13일에 열리게 돼 있고요. 예. 미국은 같은 달, 다음 달 26일입니다. 네. 자, 이러다 보니까 7월 금리 인상 가능성, 사실은 연말쯤에 가면 금리 역전 가능성을 예상했지만 한 반개월, 6개월 정도 빨라진 겁니다. 예. 자, 그러면 과거에도 2000년 이후에도 세 차례 걸쳐서 한국과 미국 간 금리 역전 현상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3번 정도 전부 다 두드러지게 자본 이탈해서 위험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금리가 역전됐음에도 불구하고 자본 이탈이 안 됐었군요. 문제는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요. 중국 봉쇄력 만만치 않고요. 글로벌 원자재 공급 대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각국이 통화 긴축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환율이 문제입니다.
당시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100원대였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1,300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예. 미국의 자금 이탈 속도가 빨라지면 순식간에 신흥국에서 연쇄적으로 번져 자본 유출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한은도 7월 빅스텝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네. 문제는 이 1,9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입니다. 여기 한 80%는 변동금리여서 이자 부담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은 추계로는 기준금리가 1%만 오르더라도 대출자 1인당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연간 이자 비용만 평균 64만 원입니다. 네, 이래저래 한은의 고민이 깊어지는 대목입니다. 뭐 이런 상황에서 뭐 뾰족한 정책 수단이 안 보이나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정부에서? 최근에 이런 문제들이 대부분이 뭐 지금 전쟁이 끝나기를 기다려야 되나? 뭐 산유국들 증산하기를 기다려야 되나? 그러니까 대외적인 요인이 상당 부분이어서 우리가 딱히 뭐 어떻게 손 쓸 방법이 안 보여서요. 이거 맞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대통령은 선제적으로 공급 사이드의 문제를 해결하라라고 하는데 공급 사이드는 전부 다 대외 변수입니다. 그러니까요. 푸틴이 전쟁을 끝내주거나 바이든이 사우디와 협상을 잘해서 증산하거나 날씨가 갑자기 좋아져서 수확량이 확 늘거나 근데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래요. 예. 그럼 뭐 다음 달에 바이든이 그 사우디아라비아 간다고 하던데 원래 저 등 돌린 나라들이죠. 미국하고 사우디가. 맞습니다. 근데 먼저 이렇게 단체자 언론인 카시쿠지 이제 암살 배우로 빌살만 왕세자를 이제 지목하면서 끝까지 이제 이 보복하겠다라고 하던 바이든이 결국 낮은 지지율, 유가 문제에 이제 이 궁지에 몰리면서 다음 달 방문하기로 한 겁니다. 어떻게 좀 빨리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자, 이런 가운데, 또 하나 안 좋은 소식이 나왔네요. 4월에 잠시 하락했었던, 아주 잠시입니다. 한 달. 수입 물가 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게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게 또 역대 최고치입니다. 한국은행의 지난 수입 물가 지수가 1년 전에 비해서는 무려 36%가 올랐고요. 한 달 전에 비해서는 3.6%가 올랐습니다. 이게 올해 들어서 1월부터 3월까지 계속 올랐고 4월에 소폭 떨어졌다가 다시 상승세로 전환한 건데요. 1년 전과 비교하면 앞서 36%라고 했는데 거의 15개월 연속 상승세입니다. 근데 수입 물가라는 게 시차를 두고 국내 물가에 반영이 되는데 왜 이렇게 수입 물가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느냐? 두 가지 이유입니다. 국제 유가와 환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가와 환율. 예, 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는 중동산 두바이오가 배럴당 한 달 만에 5% 넘게 1년 전과 비교하면 63% 뛰었습니다. 원달러 환율 지금 한 달 만에 3% 뛰었습니다. 원화 가치가 더 떨어졌다. 더 많은 원화를 주고 원자재를 사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수입 물가 지수 다시 상승세. 뭐 예상은 했습니다만 역시 뭐 국제유가 상승 이게 또 많이 반영이 된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오늘 또 하나 큰 뉴스가 있었는데 정부가 새 정부의 이제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는데요. 저도 이거 처음에 이거 발표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거 지금 우리나라가 경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이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경기가 어렵게 되면은 뭐 부익부 빈익빈 현상, 양극화 현상이 더 심해지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 이제 부자 감세 정책을 내놨단 말이에요. 이게 좀 저는 처음에 이해가 안 갔는데요. 우리 소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사실은 공약 사항입니다. 예, 공약이긴 하더라도 지금 법인세 낮추겠다, 부동산 관련 세제 2년 전으로 되돌리겠다라는 거였죠.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 올해 정부가 추산하고 있는 올해 성장률은 둔화될 수밖에 없다. 종전의 기획재정부는 3.1% 예상을 했는데 이보다 0.5% 낮은 2.6%로 성장 전망은 낮췄고요. 문제는 물가입니다. 물가는 당초 2.2에서 무려 4.7%까지 올렸습니다. OECD가 국내 기관 중에 4.8%를 가장 높은데 기획재정부가 그 다음으로 높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저성장국과 성장, 복지, 선순환 달성을 위해서 기존의 틀을 깨고 과감한 조치로 규제개혁에 성과를 내겠다라면서 특히 민간, 기업 투자 활성화 여건 조성을 위해서 법인세 최고 세율을
5%에서 22%로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이제 돌려놓겠다라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연 이제 부자 감세를 통해서 과거 이명박 정부의 어떤 이 관행을 계속할 것이냐, 과연 지금과 같은 시기에 법인세를 낮춘다고 해서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을 늘릴 것이냐, 이건 지켜볼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그나마 좀 다행인 게 유류세 인하폭을 좀 더 확대하겠다. 노인 기초연금 30만 원, 최고 30만 원에서 40만 원 인상하겠다. 뭐 이것까지 발표한 것 같은데, 근데 내용을 알고 보니까 유류세 인하폭을 확대해도 사실 우리가 그 경유와 휘발유 가격 내려가는 폭이 뭐 20몇 원, 30몇 원 이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별 영향은 없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이렇게 해봤자. 맞습니다. 예. 자, 이거 말고도 또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민생 대책도 나왔는데 뭐 몇 가지 좀 설명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앞서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기초연금이 올라갑니다. 현행 1인당 월 30만 원에서 최대 이제 40만 원으로 예. 뭐 공약사항이기도 하고요. 예. 여기다 이제 고유가로 인한 유류세 부담 완화를 위해서 다음 달 사실 종료 예정이죠. 유류세 30% 인하 조치 연말까지 5개월 더 연장하겠다는 겁니다.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류세 30% 인하하면 뭐 리터당 붙는 휘발유 가격 한 240원 정도, 경유 가격 170원 정도, 부탄 가격 60원 정도 줄어드는데 지금 뭐 너무 빠른 속도로 이제 시중 국제유가가 많이 오르고 있어서 체감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네. 여기에다 이제 주택 관련해서 다양한 이제 세제 혜택을 또 내놓고 있는데요. 적어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의 평균적 세부담은 가격 급등 이전인 2년 전 수준으로 이제 돌려놓겠다라는 건데요. 재산세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 공정시장 가액 비율 60에서 45%로 낮추고요. 네. 종부세의 경우에는 공정시장 가액 100%에서 60%로 낮춥니다. 또한 여기에다가 1세대 1주택자 종부세율 특히나 이제 특별공제 3억 원을 도입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공시가격 한 14억 원까지는 세금을 안 내도 될 것 같습니다. 공시가격 14억 원은 한 거래가격 한 20억 원 내외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다가 지금 그 상병수당이 또 시범적으로 도입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전국 6곳에서 시범적으로 근로자가 몸이 아파 근무를 하지 않을 경우 최저임금의 이제 60%를 지원하는 상병수당을 시범적으로 해보고 이 결과를 토대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전국적으로 도입하겠다라는 거고요. 또 재난적 의료비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그 BTS 소식 잠깐 좀 볼까요? 그 단체 활동 중단 선언하면서 소속사 그 하이브죠. 하이브 시가총액이 어제 보니까 한 25% 정도 떨어졌던데요. 맞습니다. 지난 4월 대통령직 인수위가 하이브 방문할 당시가 고점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비해서 딱 반토막이 났습니다. 왜냐? BTS가 하이브 전체 매출의 70%를 차지합니다. 여기다 이제 군 입대 가능성 점쳐지니까 주가가 폭락했죠. 뭐 하이브는 단체 활동 일정이 정리되지 않았을 뿐 안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딱 회복하기엔 좀 역부족이었고요. 뭐 개인 활동 유지한다고는 합니다만 증권업계에선 멤버들의 어떤 병역 문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주가 하락을 이제 부채질하고 있다라는 건데 사실 이제 걸어다니는 삼성전자를 이렇게 뭐 방치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